예, 이번 시간은 우리 직업윤리 2주차 강의입니다. 우리 그 강의 노트의 그 1장에 있는 4번, 이제 토론과 성찰부터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옳은 판단과 옳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토론과 성찰이 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뭐 A라는 상사가 있는데 B라는 어떤 부하 직원에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B라는 직원은 A 상사에게 이게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뭐 반바지를 입고 회사에 나오면 어떡하니? 라고 말했더니 반바지를 입고 나오면 뭐 어때서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딜레마 상황인데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이제 토론과 성찰이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상사와 B라는 부하 직원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론한 다음에는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성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토론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 예.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면 되지만 이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어, 좀 이제 따지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조언인 거죠. 예,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 가슴이 아프다, 뼈 아픈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면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주관적인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들추어 가지고 과장되게 말하거나 뭐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사고에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 때, 즉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틀렸다. 나와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 뭐 더 나아가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면, 그건 틀렸다. 나쁜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비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이제 윤리적인 의사소통을 기반한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에 약하잖아요. 나와 다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건강한 합의점을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윤리적인 의사소통을 기반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윤리적인 사고와 실천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옳은 일이구나. 이게 윤리적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리적인 사고와 실천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그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요거는 뒤에 우리 공리주의가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때 공리주의가 무엇이다라고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미래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는 그냥 한번 이제 사례로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 미리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소수가 믿고 있는 의견도 진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잘 한번 해결해 나가보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진을 제가 조금 수정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 제가 찍은 사진,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 원본을 갖다 이렇게 조금 훼손을 시켜서 이제 조금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토론과 성찰이라고 했으니 토론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했다면 이제 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검토해 보고 반성해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된 점이 없나? 내가 생각한 것에 오류가 없나?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성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보기 1번. 그다음에 2번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은 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자와 맹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수양을 함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뭐 어쨌든 성찰해 봐라, 성찰해라. 남의 생각을 듣고 했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반성의 기회를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과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의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 의무. 여러분들, 의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뭔가 저기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즉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나타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동기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옳았고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왕에게 충성하다 보니 뭐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해도 그래도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었지만 이제 그게 의무론이라고 하는 사상의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기가 이런 건 안 된 거죠. 동기가 좀 불순해요. 예, 어떤 이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혹은 행동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예, 아주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해도 에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좋아야지 동기가 불순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설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자, 뭐 이런 어떤 의무론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음,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이 의무론에는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중세 시대에 나오는 이제 아퀴나스라든가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의무론을 따랐고 이 의무론의 밑바탕인데 의무론의 밑바탕에는 자연법 사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법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한 국가, 사회, 시대에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간에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보편성을 띠니까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인간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자연법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조선의 그 8조 군법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8개의 그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 다 전해지는 건 아니고 뭐 3개만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그 8조 군법 중에 그 3개 전해지는 거 3개를 보면 뭐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하면 노비를 삼는다. 어. 이걸 딱 봤을 때 사람을 죽이면 어휴, 그럼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막 때렸다고? 아유, 그럼 안 되지. 뭐 도둑질? 어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연법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법이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법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같은 거 이제 스토학파와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이게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많이 훼손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 일부러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끼리만 보는 거라면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신경이 좀 약간 좀 쓰여서
예, 요걸 조금 훼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요. 헬레니즘 시대의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 예. 뭐 이런 게 뭐 스토아학파인데 어쨌든 스토아학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스토아학파, 그러니까 먼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헬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리스 정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헬레니즘 시대에 나온 이제 스토아 학파인데, 어,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리스는 이제 여러분 도시국가잖아요. 아테네나 뭐 스파르타 같은 그런 어떤 도시국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형성이 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를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시켰죠. 예. 그리고 그리스를 통일한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이제 정복 정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통해 가지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근처까지 예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갖다가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리스 문화에다가 이제 동쪽으로 즉 오리엔트 문화가 같이 이제 섞이게 된 겁니다.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융합돼서 나온 문화가 바로 이제 우리 그 헬레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넓은 영토를 지배하다 보니까는 뭐 문화가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 문화가 이러이러하니 니네들도 그리스 문화를 따라라라고 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니 이 지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인간 자체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에 남았던 학파가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나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이잖아요. 누구나가 이해하고. 아, 맞아.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법칙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스토아 학파는 주장하기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선을 갖다가 실천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고 스토아 학파는 어쨌든 자연의 질서에 따라라. 예,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런 것을 주장한 그러한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신학자 아퀴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세 시대 신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예, 이렇게 예, 보시면 이 사진 이제 좀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어떤 사진을요. 그럼 이제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여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뭐 옳을 것인가? 이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틀린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은 행동의 결과보다는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행동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뭐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가,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가 주장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두었고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이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아퀴나스에 대한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뭐 칸트에 대해서는 뭐 그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할 때 그때 산책하는 그 행동을 보고 시간을 맞췄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칸트가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제 그 도덕 법칙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덕 법칙을 수립을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실천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천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덕 법칙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이 도덕 법칙을 갖다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또 동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동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자연법 사상의 어떤 원리를 따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은 내 행위 동기가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아케나스라든가 혹은 뭐 스토아 학파하고 이게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가 중요하지 결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객관성을 띠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당위적인 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그 자연법 사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위적인 거, 의무론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 법칙을 갖다가 이제 세울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 법칙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도덕 법칙을 세운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뭐 거짓말 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얻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도덕 법칙을 세우는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요. 그 도덕적인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 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그 멧돼지가 이제 교실로 들어왔는데 근데 멧돼지가 또 불쌍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멧돼지 혹시 들어온 거 못 봤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멧돼지 저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멧돼지 못 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판단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요 사례는 이제 옳고 그름이 없기는 하죠.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사례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도덕법칙을 세울 때 이것이 과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건지를 갖다가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보편 타당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도덕 법칙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노트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천은 무엇인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즉 옳고 그르냐의 판단은요, 이 그 행위의 동기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건데, 그러한 동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선의지, 그 다음에 실천 이성, 그 다음에 의무 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선의지. 말 그대로 이제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예,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기부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어야지. 그래서 나의 명예를 드높여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부 봉사를 하는 거는 선의지가 아닌 거죠. 자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지가 아닌 겁니다. 선의지가 그냥 그 자체로 옳은 일을 하는 거가 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기부나 봉사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선의지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뭐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말도 나오죠. 이익, 유용성, 쾌락 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은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판단 기준, 도덕적인 실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천 이성, 뭐 실천 이성,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천 이성. 어, 내가 어떤 동기를 중요시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선의지,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기부를 하는 것이 그래 맞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의무의식도 이제 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법칙을 갖다가 이제 그 세우면 그게 옳은 거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방 청소해야지, 그지? 하지만 막상 방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는 솔직히 귀찮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방 청소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귀찮지만 그래도 방 청소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니까 방 청소를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벤담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벤담. 벤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4번에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최대 이익이나 행복.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 우리가 그 저번에 한번 책 읽어 드립니다라는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17세기 때 그 미뇨네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배를 타고 어떤 남자들이 몇 명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표류를 했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먹고 살아남은 어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일 수 있고 혹은 행복일 수 있고 혹은 정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수의 여러 명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책을 보면 뭐 이런 이해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게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 근데 이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제 어 한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어 근데 이 그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 5명 정도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 이쪽은 한 명만 있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5명이 기차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한 명만 목숨을 잃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음. 어, 그럼, 그럼 이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리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 한 명은 뭐냐? 이 사람 인간 아니냐?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리차드 파커 사건이라든가 혹은 요게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기차가 달려오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트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조금 인간의 어떤 인권을 무시한 인간의 어떤 목숨을 무시한 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옮겨보게 되면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바로 효용이거든요. 효용.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 기업에서 기본적인 경영 의사 결정할 때는 효용성을 중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용성. 이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비용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원들을 투입을 하죠. 예.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의 투입을 했는데 150만큼의 산출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100을 투입했는데 80만큼의 산출을 얻었다라고 한다 이건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기업 경영에서는요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로 효용성을 중심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리차드 파커 사건이라든가 혹은 기찻길에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같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황 대부분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공리주의적인 어떤 판단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영자로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과니까 경영자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A라는 의사결정과 B라는 의사결정이 있는데 A라는 의사결정은 80명한테 혜택이 가고 20명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B라는 의사결정은 60명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40명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합니까? A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 이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이게 더 많은 이익 혹은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면 여기 나온 20명은 뭐냐? 20명은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일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공리주의는 이제 유틸리티, 유용성 혹은 효용성이라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번하고 4번을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번하고 2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쾌락주의적인 전통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쾌락은 반드시 육체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신적인 쾌락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쾌락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쾌락을 가져온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쾌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주의적인 혹은 경험주의적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바로 선이다, 혹은 행복이다, 혹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칸트라든가 아퀴나스 혹은 우리가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자연법 사상을 따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 공리주의에서는요, 바로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 개념들이 바로 여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또 봤었죠. 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적인 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벤담하고 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벤담하고 밀인데 벤담은 양쪽 공리주의를 갖다가 추구한 사람이고요.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벤담 같은 경우는 쾌락의 어떤 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쾌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이익이고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밀은 좀 다르죠. 예, 밀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음식 좋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쾌락이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쾌락보다는 비록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진리를 탐구하고 사색을 하고 어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그런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윌은 양쪽보다는 질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좀 더 고상한 쾌락, 좀 더 수준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질적 공리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저기 그 윤리학과 이제 윤리 사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3주차, 4주차에 나오는 직업 윤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 등도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